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저는 책 쓰다가 시내에 나갔다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시내 나간 김에 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자문을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뭐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 자문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자문을 해줬고요. 이게 법률적인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과 관련한 지식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지금 핵심의 핵심이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관련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도 관련 있는 그런 쟁점에서 제가 오늘 한쪽이죠. 한쪽의 변호사님이 저랑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판사님도 모를 거고 상대 측 변호사도 모를 텐데 어쨌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온 자료를 좀 독해를 해달라 그랬는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게 전부 생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로 들어가지고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문서를 봤죠. 예. 문서를 봤더니 저는 맥락상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금방 수긍을 하시는 거였고 본인이 맡은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바로 판단을 하시고 이제 법률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불리하면 그 쟁점을 피하면 되는 거고 유리하면 이제 그 쟁점을 이제 해서 상대방을 이제 오히려 걸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변호사님이 저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책도 줬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다가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큰 그림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쟁점이 터지니까 저를 황급히 불러서 저를 이제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말을 안 들었던 것을 이 양반이 후회하고 이럴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공부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들이니까요. 사기는 기본이고요. 재산 은닉, 사기 이런 걸 포함해서 도박장, 자금 세탁 이런 걸 포함해서 엄청난 이제 법률적인 이제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이 쟁점들이 수렴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원리죠. 저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하거나 저를 따라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진지하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새로우면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전혀 아무런 그런 개념도 없이 은행에서 돈 거래 받는 거랑 똑같은 그런 아니면 삼성페이 같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런 이제 법률적인 이제 공방을 하게 되면 그걸 보니까 상대편 변호사도 이해를 못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상대편 변호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제가 번역을 다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은 안 좋던데 공격하는 쪽에서도 이제 잘 모르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판사님들은 아시냐?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판사님들은 좀 다르다.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소장으로 들어오면 또 열일 젖혀놓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뎁스가 깊지 않은 지식이지만 이게 접근하기까지는 좀 공부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유튜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5,000명, 6,000명 그리고 그 중에 한 1,000분 정도는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다 알아채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내 덕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불장 덕에 이제 생긴 어떤 그런 생태계인데 옛날에 2014, 15 제가 이분한테 비트코인 공부하라고 할 때만 해도 이런 설명 듣고 싶지도 않아 했고 이걸 이해하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분한테 30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10분 딱 설명했더니 딱 바로 이해하고 머리들이 좋잖아요. 딱 이해하고 이제 이해하고 본인이 논리를 쭉 전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하려면 이제 막막한 거죠.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제가 강조하는 족보. 주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변방이 아니죠. 그리고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이 변호사들의 이 소장의 이 핵심적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판사님도 공부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고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지식들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패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나를 찾아서 그렇지 내 상대편이 저를 찾았으면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큰일 날 뻔했다. 아무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분위기는 좀 전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법률적인 게 있는 거라서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추적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은 제가 던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겁니다. 이분이 클라이언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없는 전문가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쪽 법 쪽하고 회계 사들은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과 관련한 기술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굿노드 체인을 깔아서 본인이 보내보고 받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굿노드 체인의 노드를 운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4년에 제가 이제 책도 내고 교육과 이런 걸 열심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굿노드 체인을 노드를 기관이나 학교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지고 하기 너무 부담되니까 눈으로 보면서 해보면서 우리가 채굴이라고 개념만 알지 실제로 내 컴퓨터가 채굴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노드는 채굴하면 나타나는 표식들이 있습니다. 채굴이 되니까 대기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채굴 풀에서만 보이는 거지. 해시값 보내가지고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굴에서 만들어진 코인은 어떤 트랜잭션을 남기고 어떤 풋프린트를 남기는 것까지도 몸으로 익히려면 저희 굿노드 체인 비즈니스에 동참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시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로만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식정보화 사회가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식정보화 사회의 그 내용들이 바뀌는 건데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관련한 지식이 수많은 쟁점들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재판이 끝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벌써 그렇게까지 이걸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딱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법원 다 알아야 되고 회계사들을 포함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몸으로 배워야 되고 굿노드 체인이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몸으로 교육하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교육 블록체인 비트코인 교육 복합 교육 플랫폼이다. 하나 생태계이자 이런 얘기 드리려고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격만 보시면 우울하시지만 이게 지식이 핵심이 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열렬하게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저지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다. 쟁점들이 심각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다 어수룩하기 때문에 빨리 만나면 유리하다. 나중에는 일반적인 지식이 되겠죠. 이제 교육이 퍼져나가면. 제가 3년 전에 저희 외주 개발자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대한 상의회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형식상 이제 CEO였지만 사실상 자회사의 CEO였기 때문에 그게 제 돈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만 회사 돈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간 거고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상대방의 변호사가 너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클라이언트가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소장을 쓰더라고요. 그걸 제가 전부 저는 기술을 아니까 전부 그게 헛소리라는 걸 이제 다 날려서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서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답답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면 저쪽에서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알 텐데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적인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은 저희가 이겼지만 전부 다 이겨야 되는 건데 전부 다 이기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겼지만은 완전 사기적인 논리였거든요. 논리만 완전 사기적인데
그게 막 기술적인 용어가 막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모르게 하니까 이제 그게 사기로 안 느껴지는 건데 알면 그게 완전히 사기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제 소장과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게 지식 정보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배가 부르구나. 근데 그게 벌써 2, 3년 전인데요. 벌써 이제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시비가 붙는데 여러 개를 다 통과했지만 마지막에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나 위키피디아에 나오지 않는 이 지식 이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공짜로 할 게 아닌데 하여튼 제 이야기 듣고 이분의 이제 승소 가능성은 이제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응을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게 긴 겨울이지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국제적인 여러 나라가 거쳐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여기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센서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오는 것 속에서 단지 투자냐 이런 자문이 아니라 이런 자문이 오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과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점잖으신 분들은 오태민 참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를 보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밀도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이 단편적인 걸 보시고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해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응전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를 저격할 때는 고맥락 소통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의 그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 어떤 문구를 따온다거나 심지어는 제가 요새 겪은 것은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 제가 했을 법하게 들리는 말로 쌍따옴표 해가지고 유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맥락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저맥락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오디언스들이 저하고 맥락의 공유가 거의 없다라고 전제하고 다시 한번 맥락들을 짚어가 보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 어떤 A라는 사람은 A라고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B라고 얘기하고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판단 기준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오랫동안 일관된 진술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셜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과학적인 사실 명제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주관적이고 만약에 기억을 바꾼다면 계속 진술이 맥락에 따라서 많이 번복이 될 텐데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겪은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셀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셀링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안 되셨으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영상들은 제가 어떤 특정한 오디언스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봤더니 단지 비트맥시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이제 오태민 사기꾼 논쟁에 들어오신 거고요. 숟가락을 얹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들을 지지하시다가 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종의 상처를 받거나 에고가 다치신 분들이 또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그런 거 구별 안 하죠. 그러니까 오태민이 사기꾼이라는 명제만 증명하면 되지 자기네끼리 서로 다르고 자기네끼리 진짜 원수인데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조리돌림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저맥락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이라는 분이 지금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저런 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이 맥락을 소통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기 금융화 자체를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핀 논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또라이일 리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와 관련하고 채굴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더리안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공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그걸 제가 논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누적된 것만 해도 지금 뭐 200개 가까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심 탈러브에 대한 제가 쓴 글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계가 초창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창기 현상입니다. 첫 번째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같이 어떤 학기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 그래도 유튜브를 하고 독자층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전문가로 취급을 감사하게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팔짱 끼고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시장이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초기는 뭐냐면 경제학이라든가 인문사회학에 대해서 전혀 훈련받지 않은 이공계 계열의 박사나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세계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거 역시 초창기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고 새로운 하나의 그 거대한 산업이지만 저같이 기존의 학문에서 어떤 전문가 자격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오랫동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취급을 받는 것도 초기 현상이고요. 저 같은 시간과 열정 쏟아붓지 않은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특히 이공계 쪽에서 학위를 갖고 있다는 걸로 그들이 이것을 비트코인 현상을 이해한다라고 간주되는 것도 초창기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면. 네, 성숙하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사회가 공유하고 여기서 키워지겠죠. PhD들이.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 행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성숙하겠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왜 그 빨간 사과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고맥락 소통만 하다 보면 고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굳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 가게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들려주면 아무리 뛰어난 언어학자라도 그 맥락을 떼어놓고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웨이터하고 주방장하고 6번에 뭐 올렸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6번에 뭐 올렸어? 하면 다행히 그 토핑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서 뭐 6번에 토핑 올렸어? 이러면 이제 대충 이제 식당에서 소통되는 것을 전제로 맥락을 깔고 이제 이해하려고 6번은 테이블이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써버리면 자기네들끼리 말을 써버리면 분명히 한국말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소통이 되고 있지만 우리 같이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이거나 외계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화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고맥락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상대방도 쓰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 맥락에 대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죠. 그래서 제가 비탈리 뷰테리를 비판하는 꼭지가 그거 하나입니다. 본인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면 자신들의 소사이어티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학문이 족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면 그건 공부를 더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단지 진리 탐구 외에 소통의 목적이 마케팅이라든가 자기를 치장하는 게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젊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생태계의 그 리더이기 때문에 또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까지도 우리가 공유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이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제 논리를 따라오셨다면
오태민이 적어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빅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혼자 독야청청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어 구조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든 다음에 과학자들을 불러서 망원경으로 달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갈릴레오를 막 욕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겠죠. 너는 지금 우리한테 마술을 보이는가? 잔꾀를 보이는 거야? 아니면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우주관에서는 달은 완전한 구여야 되고요. 천체는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달은 망원경으로 봤더니 여드름투성인 거죠. 완전한 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것이 현실의 달입니다. 이상화된 달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하기를 좋아하고 이상화한 것으로 서랍에 넣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교우들도 전부 이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상화된 것이 본질을 뽑아낸 걸 수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실체에 다가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비트코인을 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비트코인을 소각하지 않고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라이가 아니건 그건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라이 짓을 할 가능성이 0.00001%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의 확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FTX 같은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그것의 수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광고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정치가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고를 치고 있을지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제 언어의 이 화법에 감안해서 한 부분만 쌍따옴표 해가지고 떼시면 곤란합니다. 블록체인이 국가를 따돌려야지만 블록체인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추석에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하고 비탈릭이 비트코인의 POW를 비난할 때 제가 그 둘이 과연 블록체인을 이해했느냐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최근의 영상을 보면 마치 비트코인이 국가에 의해 가지고 제어당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그 킨텍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탈릭도 와서 이렇게 발표를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만만한 주제들, 그러니까 그냥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좀 공부한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백서에 대해서 나와서 분산 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제로 잡아가지고 했을 때 저는 일부러 제가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언적으로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을 깨달았다고 해서 선언적으로 알 수 없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금 세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의 미래는 미국이 자금 세탁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자금 세탁법과 자금 세탁에 대한 미국의 수사기관의 현황과 그다음 비트코인이 과연 자금 세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 코인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추적이 되잖아. 그런데 제가 익명성 코인을 강조하던가요? 익명성 코인을 저도 사고 있습니다. 샀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익명성 코인은 거래소들이 상장을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 지점을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상당히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미국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비트코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한데 정부는 하나가 아니고 엘리트 관료들의 집합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0달러 미만에서 비트코인을 주는 사람들은 맥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맥스랑 똑같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존버해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갈 일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가지고 뭐 100만 개를 다 뿌린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생태계에 이것이 충격이 되지 않을 거라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서 BBC에서 인터뷰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크랙 라이트를 비트코인의 핵심 코어들이 그때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까지 합류했습니다. 크랙 라이트가 왜 사기꾼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거든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무관심했겠죠. 그냥 저런 애들도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크랙 라이트 말고는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랙 라이트가 특허 신청한 것이 지금 최근 영국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당연한 거겠죠. 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을 자기가 특허 처리하고 다녔다는 자체가 불순한 건데, 국가는 비트코인 세계 보고 엿먹으라고 하면서 크랙 라이트한테 이제 특허권을 인정해 줄 수도 있었던 건데, 법치국가답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새는 크랙 라이트가 이제 사기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에게 이제 주제 사실이 돼 있죠. 100%는 아닙니다. 그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인의 주장대로 맞다면 뭐 어디에 신탁해놨던 비트코인 초창기를 막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열려 있고요.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볼 때 이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뿌리가 있고 거기서 막 파생이 되죠.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그 파생된 줄기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줄기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겨울을 버티고 또 거기서 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또 죽을 겁니다. 역시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것들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생태계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맥시라는 사람들은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다 이 어린 아이들인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킹머니의 눈이 돌아가서 정보도 공부할 능력이 안 되면서 알트코인의 그 화려한 언어들에 속아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는 다 사기다. 오케이?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퀵머니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본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아도 제가 2년 전부터 공부한 것의 영상을 보거나 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했다면 달지 않을 댓글을 답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갈릴레오가 불렀던 과학자들처럼 달은 그냥 동그랄 거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머릿속에 다 각자의 비트코인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알트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일 테니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선의를 갖고 있었고, 저도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맥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만 남을 것이고, 그 위에서 뭐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들의 레이어 구조만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질 않습니다. 네. 뭐 인터넷의 역사도 그랬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처음 했을 때 야후가 다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후 어떻습니까? 야후. 구글의 시대가 왔죠. 그럼 구글이 뭐 다 지배합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생태계는 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이제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참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인들이 신경을 끊고 투자를 한다면, 저축의 개념을 투자한다면 저도 비트코인을 권합니다. 네.
근데 생태계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 시도들이 대부분 죽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시도들이 계속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자 승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낳는데 다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불구가 되고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나고 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다 도태되고 또 한 명이 남고 거기서 또 번성하고 또 죽고 또 번성하고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것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 번 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을 이제서야 깨닫고 들어왔을 때 쓸모가 있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뭔가 하겠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까지 탈중앙에 목을 맬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탈중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 있고 현실의 비트코인입니다. 이상적 비트코인 말고 이상적 비트코인은 스펙트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비트코인은 그 이상주의 비트코이너들이 말하는 것만큼 탈중화되어 있진 않아요.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만큼 있지만 이 현실의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이만큼 있는 거죠. 이더리움보다는 다른 알트들은 아주 중앙화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가시 기업들이 저쪽에서 들어와서 저쪽 어딘가에서 또 스펙트럼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을 정부가 막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보냐면요. 머릿속에서 이제 축에 걸리는 거죠. 비트코인을 없애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를 없애도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관심인데 비트코인을 없애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죠. 가격은 엄청나게 다운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 짓을. 그게 비트코인의 역사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되어 있는 것이 화장처럼 폭발하니까 공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컴플라이언스를 해도 그렇게 수시로 검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를 쓰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달을 보여줬을 때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사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의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특강을 갔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학생들의 명찰을 전부 한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강사인데 저도 한자 세대긴 하지만 이름에 들어간 한자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건 되게 신뢰가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김군, 이군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서로 학생들 이름 다 알아요 그랬더니만 모른대요. 그래서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모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야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야, 개 있잖아, 개. 안경, 곰보, 뭐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불현듯. 걔네들이야말로 어쩌면 서양 유수에서 말하고 있는, 곰브리치가 말하고 있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 지구의 어떤 거를 볼 때 전혀 새로운 본질을 추출하듯이 친구들의 새로운 면을 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을 알면 이름으로다가 이제 서랍에 넣고 이제 이상화시키고 덮어버리거든요. 그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인식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지만 밥이라는 추상적인 대상하고 조우했지 그 밥하고 조우한 건 아니거든요. 그 밥하고 조우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밥알이 꿈틀거리면 그때서야 이제 그 밥을 이제 실체로서 조우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습니다. 이상화하죠. 예, 밥이라고 이상화하지. 알라리 보고 있으면 그거 정신병 걸리죠. 그런데 명찰의 한자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네. 어떤 특징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화가 좀 늦게 되면서 실체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되겠죠.
있죠. 그래서 실제 그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화된 개념이지만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이상화된 상태에서 소통이 되고 있고, 그건 이 세계가 너무나 초창기 생태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분야에서 공부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는 모든 질문이 닫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정학이라든가 자금 세탁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소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 언제 오를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여러분, 생태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될 일이면 되는 거고요. 안 될 일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세요. 이제 서서히 이제 페이드 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네, 저는 서양문시사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초 국립도서관 시절에 정말 즐겁게 읽었던 책이고요. 읽은 건지 그림을 구경한 건지 뭐 하여튼 끼고 놀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곰브리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역작이고요.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하고 퍼레럴하게 읽으면 참 좋은 서양 사상사를 그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녹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술이잖아요, 그림이. 그림이라는 예술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술관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곰브리지가 그걸 의도하고 이 스토리라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지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모양이라든가 미에 대한 모습을 이상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본질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상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이상은 현실의 모습은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추출된 엑기스만을 모아둔 거죠. 어떻게 보면 관념적입니다. 이상주의 그러면 딱 플라톤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의 고전주의 미술을 보면 비례나 인체의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그림을 보고 실제로 그런 풍경을, 그런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예술가가 생각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것도 남성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가 조각으로 들어가 있죠. 이상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을 그린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남자의 비례를 조각으로 남길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또 그러면 이제 현실의 모습은 아름답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노파의 얼굴을 이제 그리는 거죠. 노파의 얼굴에 있는 잔주름을 있는 그대로 다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름답질 않아요. 아름답지 않지만 이상주의가 허구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리자, 이런 일종의 운동 같은 거죠. 꾸르베 이런 사람들이 주창을 했고요. 그래서 꾸르베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떤 모멘텀도 이상적인 어떤 연극의 한 장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틸 사진, 잘못 찍은 스틸 사진 같은 장면들이라든가 있는 그대로 남자 성기를 있는 그대로 그려놓고 폭력의 근원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여성의 성기를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하여튼 지구의 근원인가 이렇게 그려놓든가 그렇게
그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밀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룹의 영향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이제 완성시켜 나갔죠. 그러니까 이상주의 그림이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림 중에서도 명작이 있고 사실주의가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사실주의도 이제 거기에 미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어떤 예술이 거기서 나오죠. 이 삼각형이 이제 하나는 이제 이상주의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주의, 사실주의가 있고요. 뭐 이름은 이렇게 정교한 이름을 제가 붙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 안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런 패턴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는 뭐냐면 실제로 그 그림의 모습이 자연의 모습을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작가가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것을 투영해서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림을 보는 사람도 작가가 무엇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볼 수 있겠죠. 이 작가의 의도가 따로 있고, 또 그 그림을 보는 나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대충 그린 것 같긴 하지만, 예술이 있죠, 이 안에도. 그래서, 이상주의, 사실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이 철학에서도 이 삼각형을 계속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결국 진리 탐구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줍지 않은 미술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주로 이제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상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추출하고 추상화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흔히 빠지는 사고의 습관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이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흔히 잊어버려요. 이상은 본질을 추출했지만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말하는 이상기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것도 현실에는 없죠. 그 이상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이상주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주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인식의 어떤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핑거가 쓴 책에 이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상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엄마라고 붙일 수 있는 그 존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는 게 너무 폭력적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티브 핑거는 토끼라는 말에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책상이나 의자나 침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 어디까지가 의자로 보이는지 벤치로 보이는지를 계속 잘라가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보는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양이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의자가 아닌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뭐 삼각형인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동그라미인데도 의자라고 부르고 다리가 하나여도 의자라고 부르다가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벤치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쨌건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상화의 대표적 그거죠. 이상화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너무 정보를 처리할 게 많으니까 미쳐버렸겠죠. 우리가 모든 우리 집 앞에 새를 모두 다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렵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언어가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고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적절한 도구이냐 아니냐만 가지고도 철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철학들이 있는 거 정도로 난해한 문제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상화하는 훈련을 받았고 이상화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상적인 거는 현실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덕글 첫 번째 시간에 빨간 사과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빨간 사과는 없습니다. 누리끼리하고 프로 딩딩한 사과들은 있는데요. 빨간 사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에 삼각형 지붕을 갖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그리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본능입니다. 본능. 제어하기가 어려운 본능.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모델링을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상이 있고요.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이상, 객관, 주관을 다 늘 이렇게 어떤 사물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과 객관과 주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술에서는 주관이지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는 의미, 기능, 펑션, 관계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사물의 본질. 우리가 언어화시키는 스마트폰은 모양이 다르지만 스마트폰에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본질과 실제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다른 인간과 혹은 다른 스마트폰과 맺고 있는 의미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대상을 공부할 때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발전해 왔던 과거 역사 속의 스토리들을 그건 뭐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이어져 온 그것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이상과 별개로 관찰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이상주의에 매몰돼요. 그래서 마치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완전한 진공이 있거나 이상기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찰 없는 그런 표면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그리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다 곰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게 얼마나 끌리냐면 예쁜 얼굴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예쁜 얼굴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얼굴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이 얼굴이 비슷해지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 있다는 거는 이상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예쁠수록 전형적이죠. 그죠? 예. 빨간 사과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논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자면,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현실의 비트코인을 갖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보니까 이상적인 비트코인이 들어있네요. 네. 이상적인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적인 비트코인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존재를 다 무시하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다음 발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단일한 주체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를 설계하라고 저보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놀랍게도 비트코인에 가까워집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에.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의 비트코인하고는 다릅니다. 현실의 비트코인은 바람도 맞았고요. 물도 맞았고 그리고 똥냄새가 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역사주의적 접근에서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주름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으로서의 비트코인도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먼저 들어오죠, 사실은. 이게 먼저 들어오고, 이 현실하고 이제 이 괴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괴리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달러가 이상적인 화폐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하고 제가 많은 논쟁을 해본 건 아닙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제 주변 지인들이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제가 미국이 얼마든지 찍어냈어. 이제 그런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로 달러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좀 깨이더라고요. 유로 달러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상적인 형태에서이지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역사성 다 빼버리고. 근데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의 달러 기축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맞이했고요. 이것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모두 아우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유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칼폴라니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폴라니는 19세기의 근본위주의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거대한 전환이 발생했는데, 시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공성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다시 국민국가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인스나 덱스터 화이트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이 거대한 전환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인문학적 해설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개별 국민국가에게 통화 주권을 많이 줘야 되는지는 이 미덕을, 버추를 추구하는 게 시장만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도 버추를 추구하는데 국가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가의 권한을 줘야 되니까 이런 피아머니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국가들 사이에서 틈이 생겨서 유로달러라는 게 존재한 거거든요. 국가들의 관리 바깥에서 존재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이제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달러가 기축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로 제대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달러 시스템을 이상화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현실과 무관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구멍투성이고 제약을 받았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 놀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상화해서 공부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쓸데없는 노이즈를 다 제거하고 본질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는 빨리 역사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개성은 무엇인지, 이런 불필요해 보이고 미시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의 아이디어를 빨간 사과는 빨간 사과대로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 유전학자라든가 종을 연구한 사람한테는 빨간 사과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농부한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제일 잘 알고 있죠. 빨간 사과는 드물다라는 걸. 사과의 빛깔이 이런 것에 따라서 벌레를 먹었느냐, 다 제각각의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따라 등급도 달라지고요. 네. 재빠르게 현실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디지털 화폐에 가깝지만 가장 이상적일 뿐인지 현실에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 크게 남아있죠. 의미입니다. 의미.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화의 미덕은 이상화의 본질은 추출입니다. 추출. 그리고 이 객관주의의 본질은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그 다음에 이 의미의 본질은 리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라고도 해요. 관계. 외연이라고도 합니다. 외연.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젊은 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것의 이상형, 그리고 그것의 현실형, 그 다음에 그것의 다른 사물과의 관계, 이렇게 파악해 가시면 대충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대상을 이상화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엑기스를 빨리 알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굉장히 매력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이상적인 비트코인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만 비트코인을 소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상적이라면 100만 비트코인 소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 했는데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론이죠. 그죠? 예, 그건 믿음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박한 사람이라면 크레라이트처럼 막 특허 내고 다닐 거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다가 걸려 들어가겠죠. 어쨌건 암살당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천박하다면 그렇게 놀 텐데 천박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주기적으로 팔아치울 겁니다. 주기적으로 팔아치워도 문제고요. 한꺼번에 천박하게 굴어도 문제입니다. 숭고하다면 안 팔고 버티겠죠.
그런데 왜 숭고한데 소각하지 않았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소각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죠. 소각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할 겁니다. 자신을 쓰든가 가족이 쓰든가요. 어쨌건 사토시 나카모토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지갑이 열리는 순간 굉장한 회오리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상화의 본질이 뭐냐면 이상화라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잡음이라고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과에 이상형을 놓고 나머지는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적 특징이고요. 이 인간의 언어적 특징은 우리 인간의 인식 방법을 흉내낸 건데요. 반영한 건데요. 많은 뛰어난 예술가들은 마치 별에서 온 것처럼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이상화한 형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똑같은 사물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계인이 와서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형태 말고 다른 부분을 본다면 그것을 꼭 배척할 건 아니다. 들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대잖아요. 의미가. 그거를 왜 차단을 합니까? 의미가 있대는데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 객관, 주관, 본질, 형태, 외연. 우리 어떤 사물을 꼭 이렇게 균형 잡히게 접근해 나가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서양미술사, 특히 이공계 박사님들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의 서양철학 너무 두껍고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공계 박사님들이 서양미술사를 보신다면 인간이 다 거기구나. 내가 연구한 분야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이런 게 있네라고 그 유사성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네, 그림들이 너무 좋고요. 너무 이거 뭐 어디 가서 그림 볼 때 잘난 체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인식사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